대개 초자아에서 분열 기제가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초자아 핵이 편집적 경량의 형태로 재투사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순된 가치체계, 모순된 자아 상태, 초자아 가치와 상당히 상반되는 병리적 성격 특성에 깊이 새겨져 있는 동일시까지 초자아가 관용함에도 불구하고 경계선 내담자가 추상적이고 탈개인화되고 통합된 초자아가 가치를 지닌 정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경계선 성격구조 내담자 중 자기애성 성격구조 내담자는 그 자아 기능이 시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초자아 장애를 지니고 있다. 초자아 병리의 정도와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는데 지금 컴버그가 처음에 한 얘기만 제가 조금 보면 초자아 병리의 정도와 유형은 경계선 성격구조 내담자의 근본적인 예우 지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담자가 어떤 초자아 병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것은 이분이 임상을 통해서 이분을 도왔을 때 얼마나 좋은 결과가 올 것인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그 초자아 병리가 심한 분들은 우리가 치료를 웬만큼 해가지고 결과가 좋은 결과가 오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이런 지표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재화된 대상 관계와 관련된 변화가 자아와 초자아 병리를 결정한다는 사실에서 자아와 초자아의 구조 수준이 매우 일치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컴버그가 과거에 했던 얘기예요. 경계선 성격 구조 내담자의 초자아 발달에서는 자주 불규칙성이 발견된다. 자아 개념과 초자아 개념은 사실은 대상관계 개념에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대상관계 이론, 내면화된 대상관계를 중심으로 컴버그가 여기서 경계선 인격 구조인 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아심리학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자아와 초자아의 발달 상황에서 비추어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를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예와 달리 대부분은 내적 대상관계에 의해서 자아와 초자아 상태가 결정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경계선 인격구조 내담자들은 그렇게 심플하지가 않다. 그게 단순하지가 않고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초자아 병리를 중점적으로 좀 보겠다는 이런 입장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경계선 내담자가 그 자신의 만족보다는 다른 가치를 더 많이 자각할수록 더 추상적이고 탈개인화된 초자아 구조가 있을 수 있으며 그럴수록 예후가 더 좋다. 반면 사회적 경향성이 있고 그것이 자아 동조적이고 내담자의 성격 구성에 통합되어 있다면 통합되고 추상적이며 탈개인화된 초자아가 덜 나타날 것이며 그럴수록 여유가 좋지 않을 것이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몇몇 반사회적 행동은 경계선 성격구조 내담자에게 상당히 자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절도, 습관적 거짓말, 기생적 생활, 착취 같은 반사회적 행동은 경계선적 자기애적 성격, 특히 반사회적 성격 구조인 경우에 자주 나타난다. 엄격한 의미의 반사회적 성격은 어떤 종류의 심리치료에도 예후가 가장 좋지 않다. 다른 유형의 경계선 내담자에게는 반사회적 성향이 더 적게 나타난다. 유아성 성격이나 뭐뭐 인체하는 성격은 병리적 거짓말을 자주 한다. 공상허언증을 보이면 히스테리성 성격 특성이 고려되곤 하지만 실제로는 유아성 성격에서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반사회적 성격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시사하는 초자아의 문제이다. 필자는 이전에 반사회적 행동의 감별 진단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그런 행동은 기저하는 성격 병리와 초자아 구조의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사회적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가지신 분들 이분들은 예후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호소나 요즘 요즘 프리즌을 한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감옥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는 것 같던데. 교도소? 미안해요.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좀 떠나 있어서 어떨 때는 내가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어떤 분들에는 정서적으로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정신분열증이라는 용어도 한국에서는 잘 쓰고 있지 않아서 그걸 제가 조현병. 조현병이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학술적인 입장에서는 그걸 조현병이라고 해가지고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조금 중립화된 개념으로 그냥 정신분열증이라고 쓸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이 반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초자병리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어쩌면 초자라는 개념 자체를 넓게 보느냐 좁게 보느냐의 문제예요. 그래, 멜라니 클라인이 얘기하는 초자는 아주 초기부터 생후 1년 안에 생겨나는 것도 초자라고 보고 있는데, 프로이드가 보는 초자는 보통 에더푸스 컴플렉스를 겪으면서 생겨난다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 3세에서 5세 이 정도 될 때 초자가 생겨나기 시작한다고 보는, 그래서 초자의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이 컨버그는 대상관계 이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말하자면 초자 전조도 초자로 포함시켜서 지금 설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여러분이 개념의 폭이 좁게도 보고 넓게도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초자 쪽에서 어떤 것을 초자라고 얘기를 할 수, 시비어한 초자, 아주 가혹한 초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정신분열증이나 보드라인 레벨에 있는 분들 중에는 어떤 경우는 그냥 초자의 문제가 아니고 우선, 근데 초자라는 개념보다 내적 대상이 아주 배드 오브젝트가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는 경우는, 배드 오브젝트가 나쁜 대상이 자아나 초자의 속에, 심리 구조 속에 이미 내면화돼서 자아나 초자 자체가 나쁜 대상을 이미 해소해서 자기의 인격의 일부로 수용된 경우는, 나쁜 대상이지만 그게 자기의 일부로 수용된 것은 상당히 성숙한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래, 자아나 초자로 볼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성숙한 사람들인데, 대부분 나쁜 대상이 그냥 나쁜 대상인 채로 남아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우리 분열증 환자들에게 흔히 드러나는 게 그 환청 현상이 일어나죠. 그 환시나 환청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가, 환청이라고 그러면 어디에선가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에게 들리는 거죠. 그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외부에 투사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떤 분은 2층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내면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죠. 자기 안에 누군가가 자기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경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이분은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하면 아직 슈퍼이고가 형성된 단계가 아니고 슈퍼이고 이전에 나쁜 대상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나쁜 대상이 아직 심리 기구로 정착된 게 아니고 그냥 나라는 개념에 더 들어와 있지 않고 외부 대상으로 느껴지는 경우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초자 개념을 어디까지를 초자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을 학자마다 달리 쓰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심각한 상황에서는 내적 대상들이 아직은 동일시나 어떤 내면화 단계까지 가지 않고 그냥 원래 그 내적 대상, 자아나 초자하고 잘 조화된 상태의 것이 아니고 내적 대상이 그대로 남이란 자아나 초자를 그냥 크게 봐서 나라고 본다면 나와 상관없는 외부 대상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리고 자기 심리 구조 내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게 내적 갈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심리 내적 자기 안에서의 어떤 갈등 구조가 아니고 자기 안에서 어떤 대상이 자기에게 지시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아나 초자라는 개념을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초기 발달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그래서
어떠면 자아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자아라는 개념, 거기에서 또 초자아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발달하지 못한 분들이 꽤 많이 있다. 특히 정신증에 있는 분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현상이 퇴행이 심각하게 일어나면 보드라인 환자에게서도 일어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 사례를 보죠. 네. 예시 1. A씨는 치료자에게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해 계속 거짓말을 했는데 치료자가 자신을 착취하고 무자비하게 자신의 수입을 가져갈 수 있다는 강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런 행동 때문에 치료자에게 만성적인 죄책감이 생겼고 A씨는 치료자가 친절하게 대한다고 느낄 때마다 불안해져서 거부하였다. 치료자를 오만하게 거부하는 태도를 주의 깊게 탐색하면서 내담자의 현실적 죄책감과 그런 죄책감에 대한 방어가 점차 드러났다. 결국 내담자는 무엇이든 치료자의 일관적이지 않은 징후를 발견할 경우 이를 특별하게 대우받지 못했다고 분노를 폭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였다. 내담자는 그런 치료자라면 자신이 완전히 진실하지 않았던 것이 정당하다고 다시 자신을 안심시켰다. 반면 A씨는 보통 다른 사람과 거래할 때와 돈 문제를 다룰 때는 꽤 정직했다. 그러나 내담자에게는 그의 아버지가 감질나게 했던 과거력이 있었다. 내담자의 아버지는 자신의 불안정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내담자의 재정적 요구를 이용했는데 내담자로 하여금 돈을 달라고 애원하게 만들었다. 내담자는 아버지를 조종해서 어떻게 돈을 손에 넣을지 배우게 되었고 때에 따라 거짓말을 하면서 이런 행동이 아버지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책감을 완화시켰다. 이러한 전이 패러다임은 내담자가 치료자에 대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죄책감이 증가된 후에 표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결국 고백을 하게 되었고 명백한 죄책감과 우울이 고조되었다. 요컨대 반사회적 행동인 거짓말은 내재화된 도덕적 가치를 이용할 수 없는 더 심각한 종류의 초자아 장애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내담자는 제한된 영역에서 거짓말을 했는데 이는 특별히 전이 패러다임을 표현한다. 하지만 진실한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였으며 도덕적 가치에 대해 명백하게 헌신할 수 있었다. 이 사례에서는 어때요? 그래도 자기가 죄책감을 가질 수 있는 능력까지 있다고 한다면 슈퍼이고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보통 자아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런데 여기서는 방어적인 입장이었다는 거죠. 방어작용으로서 이런 거짓말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전이가 활성화되면서 아버지로 느꼈던 거죠. 자기를 감질나게 했던 대상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 감질난다고 하는 게 아마 보통 영어로는 tantalizing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여기는 어떻게 쓰여 있는지 한번 볼까요? teasing이라고 썼네. teasing on the part of the father. teasing 한다는 놀린다는 얘기예요. 놀린. 그러니까 얘를 돈을 줄까 말까 하면 놀리면서 애를 줬다는 얘기잖아요. 금방 줘야 될 거 그냥 바르게 주는 게 아니고 애가 아빠가 나를 주려고 하는 거야? 안 주려고 하는 거야? 해서 애가 불안하게 됐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의 필요를 그냥 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에 그 필요를 채워줬던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버지가 돈을 줄 때마다 묘하게 자기를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 그런 정서가 남아 있으니까 그 정서가 전이가 일어나면서 원래 그 아버지에게 돈을 타내려면 얘는 어떻게 했겠어요? 아버지가 줄 듯 말 듯 하니까 어때요? 아버지를 속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겼겠죠. 거짓말을 한다는 게 이게 정말 얘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이런 아버지에게 그래도 자기 최소한 필요한 것을 타내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거짓말을 했다는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사회생활 전반에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안심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정말 슈퍼이고가 생겨나지 않은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자체가 레지스터가 안 돼 있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사회적인 거죠. 근데 이분이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반사회적 성격이라고 여러분들 사람 분류하는 게 위험하다는 걸 이해하세요. 특정 방어의 형태로 이렇게 거짓말을 쓰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남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지만 자기가 꼭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불가피하거나 자기의 불안을 덜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거짓말을 특정한 경우에 하는 예가 있어서 그것이 전의 속에 드러났다고 한다면 이분이 어떤 정신 역동 속에 어떤 전의 속에서 이게 드러나는가를 우리가 잘 보면 이분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정서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왜 그랬는지 본인 스스로 통찰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면 이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죄책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울적 자리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죄책감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치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거짓말을 하고도 거짓말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의기양양하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 그 경우에는 슈퍼이고가 형성이 안 된 분이기 때문에 되게 어렵다는 얘기죠. 이 사례 들으면서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나누고 하죠. 이 환자가 고백을 할 정도가 되면 자기 그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 심겨져있고 그걸 표출하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결국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자기 문제가 뭔지 알고 고백을 할 정도 되면 굉장히 아주 준수한 환자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처음에부터 고백한 게 아니고 치료 과정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할 수 있게 된 게,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치료가 이만큼 됐다라는 얘기네요. 바로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많은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사례를 읽을 때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거기에는 한 달이 걸렸을 수도 있고 6개월이 걸렸을 수도 있고 1년이 너무 압축돼 있어가지고. 너무 심플하게 이분은 이랬다 하는 데 포커스가 가버리면 중간에 생략된 상태에서, 그래서 이 사례를 잘못 우리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옴니포텐트한 치료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분은 자기 우울한 정서를 표현하도록만 도와주면 금방 좋아질 거다고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이분이 안전하고 내가 자기 아버지하고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이분이 충분하게 이해할 때까지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죠. 이게 너무 섣불리 해석했다가는 정말 여기서 치료자를 자기 아버지보다 더 심한 사람으로, 자기를 놀리는 사람으로 느낄 수도 있고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으로 느낄 수도 있고 위협하는 대상으로 느낄 수도 있고 온갖 게 일어나 버릴 수 있죠. 그래서 이분이 전의 속에서 자기 아버지하고 과거의 상처 속에 있던 정서나 그런 행동 패턴들이 드러났다고 한다면 그 얘기를 해도, 아버지는 만약에 그 얘기를 해버리면 돈을 안 줄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걸 주지 않을 사람인데, 이 치료자는 쭉 치료자가 자기하고 관계에 있어서 자기를 대하는 것을 몸으로 느끼면서 이 선생님한테 내가 이 얘기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안전함이 있어야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담자가 자기 얘기를 특히 자기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실이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죠. 우리 그 두 번째 사례로. B 씨는 어떤 기관에서 훈련을 받고 나중에 그곳의 스태프 자리에 지원했다. 그는 매우 호의적이었던 이전 상사에게 자신이 지원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내담자는 위법사항이 없어야 했다. 내담자는 범죄 전과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내담자는 또한 그의 이전 상사는 그가 법 문제로 곤란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상사는 결정을 내리는 위원회에 속해 있었다. 위원회가 내담자의 그러한 과거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내담자는 직장을 얻지 못했다. 위원회의 결정을 알게 된 후 B 씨는 다시 그 상사에게 가서 감추었던 정보가 드러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는 그러한 상황이 상사를 얼마나 놀라게 하고 고통을 주는지 들었지만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그 상황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상사의 슬픔과 실망을 단지 상사가 위원회에 세뇌되어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표시로만 여긴다는 것이다. 필자는 여기서 내담자가 다른 사람의 인간적 관심과 윤리적 가치에 대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내담자는 지능이 높고 보통의 좋은 현실 검증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상사가 내담자의 과거 위법 사실에 화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담자가 믿을 수 없고 아무렇지도 않으며 상사의 감정에 무관심하다는 점을 걱정하였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이게 이 사례는 이해하시겠죠? 자기의 유리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 상사는 자기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될 대상이지. 이 상사는 자기의 과거의 불법 행적을 알면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없는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이분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단지 이 사람 위원회에서 세뇌돼서 자기를 도와주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으로 볼 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상의 심리 상태나 정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측면에서만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보다는 이 두 번째 케이스는 굉장히 더 시비어한 케이스죠. 그 도덕성에 대한 개념이 준법 정신이라는 것은 자기가 필요하면 어쩔 수 없으면 따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걸 어겨도 상관없다고 하는 슈퍼이고가 있다는 얘기죠. 일반화된 추상적인 어떤 규범으로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측면이 있죠. 근데 이런 비슷한 케이스인데 이게 아마 굉장히 어떤 뭐 자기애적인 장애자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런 중심적인 사람이지만 그게 굉장히 이게 무섭게 이용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반사회성에 가까우면 네네. 대상들을 어떤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네, 뭔가 일을 할 때 어떤 자기가 지금 어떤 신분이고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걸 제가 옆에서 볼 때는 그게 망각해버린 같은 느낌이 받는데 거기에 어떤 동원되는 어떤 방법과 어떤 여러 가지들이 어떻게 보면 참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동원해 가지고 뭔가 자기의 그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들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동원되는 방법에 아주 굉장히 어떤 도구도 되고 거기에서 자기는 뒤로 빠지고 그 주변 사람들을 앞세우는 어떤 이러한 이 케이스 두 번째 이야기랑 비슷하면서도 이제 또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 많이 받습니다. 제3자를 이용하는 패턴에서 다중을 네. 이용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죠. 그렇게 되면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해서 어떤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것까지 그냥 행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거기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의식이 충분히 있는 사람 같으면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데 거기에도 집단의식에 의해서 이분이 어떤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면 저분 얘기면 그냥 들어야지라고 하고 맹목적으로 거기에 따르게 되면 엄청나게 어떤 예측지 못하는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이분이 사람들을 동원한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저도 좀 아이러니한 게 거기에 놓여 있는 주변의 집단 중에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뛰어나고 나름대로의 어떤 사회적 어떤 위치도 있는데 그 개개인이 어떤 집단에 들어왔을 때 그 집단을 주도하는 이 사람에 의해 가지고 어떤 거기에 어떤 정서적이나 모든 것들이 꼭 얽매여 있고 어떤 아무런 저항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패턴을 보일 때 스탠스를 취할 때 참 이건 정말 무서운 어떤 보이지 않는 정서적인 폭력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요. 얽매여 있다는 네.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충분하게 자기 독립성을 성취하지 못한 분들은 어떤 집단에 들어가면 집단 의식에 바로 동조하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집단 의식과 다른 정서나 생각을 가지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사회적인 문제고 어느 단체에서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독재 정권이 성립할 수 있는 게 이런 기반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자기가 동일시할 수 있을 만한 큰 어떤 힘을 가지고 있거나 큰 명성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와 자기가 동일시함으로써 자기가 더 명성이 있거나 힘이 있는 존재로 느껴버린다. 이 동일시가 무서운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집단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집단 의식이 이 사람의 초자를 대체해버려요. 이 사람은 양심이 다른 게 아니고 집단이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아니면 그 집단의 지도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고뇌의 과정들 독자적인 결정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단체에서 이 그룹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자기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것에 대한 어떤 힘듦의 과정도 없이 그리고 그 단체에서는 당연히 그런 사람이 수용되고 더 협조적인 사람으로 사람들이 수용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항 없이 그 집단의식에 동조하게 되는 사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집단의식, 어느 집단에 있거나 그 집단의식 속에 자기는 집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존중을 하지만 자기가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참 그 집단에서 자기 개인의 어떤 독립성을 이야기하고 어떤 그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만큼의 요구를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뭐 요즘 또 그렇지만 어떤 자기 어떤 밥줄이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관계 커넥션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기 정체성의 어떤 그 자기만의 어떤 고유한 특성을 캐릭터를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포기하는 어떤 그런 단계, 포기해버리는 아예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접어버리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우리가 자기의 인격으로 품위 있게 살아간다는 게 만만치 않은 세상이죠. 초자병리라는 부분이 의외로 근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의외로 많은 거죠. 예.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상담센터를 온다는 것은 굉장히 희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잘 안 오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이 살짝 들었었어요. 이런 분들이 만약에 본인 스스로가 뭔가 고쳐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게 하거나 또는 그걸 이렇게 커버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상담센터만으로 지금 현재 이런 시스템만으로 굉장히 부족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요. 실제로는 이분들은 자기가 성공적일 때는 절대 안 와요. 그러니까 요즘 얘기로 잘 나갈 때는 전혀 모든 사람이 무시돼 버리는 상황이니까 특히 상담자에게 와서 도움을 받는다는 건 이건 어불성설이죠. 자기처럼 잘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 자체를 수용 못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런 분들이 사회적 구조가 좀 이상한 건지 사회적으로 파워가 있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회에 적응해내는 능력이 현실적인 적응 능력, 현실이 무엇을 현실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자기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두각을 나타내고 일정 부분 존경을 받는 것을 잘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어쩌면 자기의 취약한 초자나 이런 부분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분들이 임상에 오는 것은 도저히 자기가 자진해서 오는 경우보다는 사회적으로 도저히 자기 주변에서 자기 가족들이 도저히 당신이 이런 식으로 계속 산다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 관계 그만합시다 라는 입장이 된다 할지 굉장히 큰 실패를 했거나 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상담이 올 수는 있는데 이때 와서도 과거의 패턴을 쉽게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이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이때 너무 빨리 이분을 깨우쳐 주겠다고 나서서 큰일 나요. 이분은 거대 자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거대 자기에 거슬리는 태도를 우리가 보이면 우리를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기의 어떤 이런 자기의 말하자면 하나의 판타지죠. 이상화된 자기. 그리고 자기는 전능한 거고 법이고 뭐고 내가 필요하면 다 그냥 그 별거 아닌 것으로 이렇게 느끼는 이런 옴니펀던한 생각을 가지고 법이 별거야 내가 필요하면 다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지. 이런 개념. 애들이야 법을 지키지만 내가 나까지 그걸 얽매는 게 아니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보통 사람은 법을 지켜야 되지만 나는 거기에 구애받지 않을 만한 특권을 가진 사람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담 세팅에 이분들이 왔을 때는 우선은 이분이 나하고 계속 만나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세팅이 깨지지 않고 가도록 하려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옴니펀던스를 바로 해석해버리면 이분은 바로 더 이상 치료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역전율을 우리가 컨테인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이런 상황이 선생님 매달 얼마나 벌어요? 내담자들한테 얼마씩 받으세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라고 하면서 이제 조언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선생님이 뭐 공부를 했다고 그냥 공부 가지고 되겠어요? 이런 경우. 그래도 다른 사람은 500불 받는데 선생님이 나한테 100불밖에 안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500불 받는 사람만이 자기를 치료할 수 있다고 느끼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치료비가 싸면 쌀수록 이 사람은 그걸 디밸류에이션 해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그 리즈너블한 피를 받고 있는 상담자를 만나면 이제 지질이 못 나서 이거밖에 못 받는다고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형편만 나아지면 나 500불짜리 치료 받을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 만나게 된다고. 그러면서 그러려면 우선 이 치료실을 조금 멋진 장소로 좀 옮기세요. 그리고 실내 장치가 아주 좀 멋들어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왔을 때 굉장히 이거 오고 싶다고 이렇게 환경이 돼야 그때부터 500불을 받건 1000불을 받건 올 사람 오는 거지. 지금 이 상태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이제 코치를 하기 시작해요. 이런 심리 상태를 가진 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걸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규정상 이것은 이렇게밖에 안 된다. 그 규정이 별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자기한테까지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자기를 무시한다고 느끼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별것 아닌 사람들의 방법으로 자기를 대하지 말라는 이런 태도를 가질 수도 있어요. 자기의 거만함, 오만함,
거대 자기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죠. 그래서 우선 이 전이가 상담자를 아주 경멸하는 태도로 나오기 때문에 상담자들이 이걸 견뎌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우선 이분들 만나기도 힘들지만 만나자마자부터 아주 고난의 길이에요. 우리 그 다음 케이스로 가볼까요? 네, 게시드릭. C 씨는 훔치고 싶은 강한 충동이 있었지만 잡힐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사람이 도덕적인 이유로 훔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매우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요컨대 내재화된 자기 가치 체계의 부재, 다른 사람의 그런 가치 체계를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런 가치 체계의 대인관계적 함의를 알지 못하는 것은 발전된 초자아 구조와 기능이 없다는 중요한 지표이며 나쁜 예후 지표이다. 위에서 기술한 종류의 초자아 병리는 또한 대인관계의 여러 영역에서 더욱 미묘한 현실검증 측면의 감소와 의미 있는 통찰 능력의 감소를 시사한다. 의미 있는 통찰은 경계선 내담자의 의식적, 전의식적인 심리적 생활에서 1차 과정 자료를 단순히 이용하는 것과 반대로 자신의 심리적 경험에 더 깊은 근원에 대한 지적 이해와 정서적 이해가 결합된 것을 가리킨다. 이는 그런 경험의 병리적 측면에 대한 관심과 간절히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을 수반한다. 심한 초자아 병리가 있는 내담자는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과 다른 사람의 관계에 대해 윤리적 가치의 관점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도덕적인 자기평가는 초자아 기능의 또 다른 측면이며 만일 이러한 측면이 없으면 좋지 않은 예후를 시사한다. 죄책감과 우울감을 경험하는 역량은 관심을 경험하는 역량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필자는 내담자가 우울과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자기애성 성격 내담자의 치료에서 근본적 예후 요인으로 강조했으며 이것은 일반적으로 경계선 성격 구조 내담자에게도 적용된다. 여기서 예시 3 얘기를 조금 해보면 여기 세 번째 사례에서 CC는 훔치고 싶은 강한 충동이 있었지만 잡힐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인데 실제로 직장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가정주부 중에도 있고 그래서 묘하게 충동적으로 다른 사람만 없으면 어디 있는 거 그냥 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 넣거나 이런 충동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레지스터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묘하게. 그래서 그 충동이 강했을 경우에는 멀쩡한 사람들이 어디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서 남의 물건을 손대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도 생기죠. 근데 어떤 성장 과정에서 누구나가 그런 경험을 조금은 어린 시절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른이 되면서 그게 초자아로 형성되면서 그런 충동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 충동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도 있는 거죠. 혹시 남선생님 사례에서 그런 패턴을 가진 분들 좀 있었나요? 훔치는데 죄책감이 없고, 이제 그러니까 들킬까봐 안 하는 거지, 자기가 도덕적 가치관이 있어서, 안 해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경우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안 하냐,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초자아가 좀 없고, 이렇게, 반사회성 있는 애들을 상담할 때 그렇게 하라고 저희가 배운 거예요. 어떻게 배웠냐면은,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을 들이대면 절대로 안 먹힌다. 특히 이제 가정법원에서 이제 재판받고 온 아이들 상담을 저희가 이제 많이 하잖아요. 주로 이렇게 초자 병리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결국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교도소를 많이 가고 재판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래요. 상담에 오는 경우가 처벌로 많이 오죠. 처벌로. 스스로는 많이 안 오고. 그런데 이제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들이대면 얘네들이 전혀 그것에 대해서 뭐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공감이 안 되는 아이들이니까. 그렇죠. 공감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자기 보호. 너가 너를 보호하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너를 보호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자기애적인 어떤 그 서플라잉을 좀 해주면서 너의 그 너가 보호를 하려면 네 보호를 하려면은 그렇게 하면은 너한테 유익함이 없지 않겠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 입장에서 그렇게 해줘야지 그나마 얘들이 또 움직인다. 이제 그렇게 좀 그 멘토링을 좀 코칭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좀 청소년들이 이렇게 똑같이 그 뭐 폭력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훔치는 절도나 이렇게 해가지고 법원에서 이렇게 이제 재판 명령을 받아서 이제 오는데 조금 구별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여기 초자가 병리가 있는 아이들은 그 진짜 죄책감이나 뭐 반성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어려워서 또 재판 명령을 안 맞아도 또 추가 명령 또 받고 추가 재판 또 받고 계속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안 지켜가지고 반복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재판 명령을 받은 아이들 중에도 이렇게 약간 아까 앞에서 나온 A씨의 경우처럼 A씨인가? A씨의 네. 경우처럼 이제 조금 그 초자 기능을 좀 하는 아이들은 우울적 자리에 있는 아이들은 조금 달라요. 똑같이 명령을 받고 와도 조금 다른 것 같긴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예, 그렇죠. 부끄러움을 아는 아이들인 거죠. 예. 병리하면 우리가 잘 못 알았는데 부끄러운 행위를 했으면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나중에 자기가 부끄럽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거 디스타니까 부분이죠. 그게. 이거 디스타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가면 우울증이라든가 이제 그럴 때 청소년기에는 꼭 반사회성을 가진 아이들처럼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좀 일탈비행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좀 양상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도 되고 접촉이 되고. 그런데 아까 얘기한 어떤 그런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류의 사람들은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공감 능력이 없어서 예. 예, 주로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말들 보면 가스라이팅이라는 거가 가스라이팅이라는 교수님 혹시 그 가스라이팅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서울에 계시고 뭐 아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심리학자들이 많이 이제 사용하는데 그 주로 이제 아주 자기애적이고 약간 소시오 이렇게 엔티소셜한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조종하는 거예요. 조종하면서 자기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죄책감을 심어주면서 자기 옆에 계속 붙어있게 하면서 통제하고 이용하는 그런 성향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예, 특히 이제 데이트 폭력이나 이렇게 연인 간에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런 종류 중에 하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아주 쉽지 않은 케이스들이 사실은 도처에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어쩌면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빨리 반사회성이라고 진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것으로 보여요. 아까 얘기 들은 청소년들 기에는 정서적으로나 생각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신체적인 변화도 있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잘못 보면 다 보드라인 환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분들의 성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장통일 수도 있다고 보고 조금 더 애정어린 눈으로 봐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면은 반사회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한쪽에서는 봐서는 진실한 사랑을 겪어보지 못한 아이들의 어떤 양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진심이 통하지 않은 사회 속에서 아이가 성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들의 얘기나 주위의 얘기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해주거나 이해해준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회 윤리에 따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이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본다면 실제로 그럴지 아이가 느낄 때 그럴지 모르지만
부모가 비윤리적으로 산다고, 그런데 부모가 하나도 거리낌 없이 그렇게 행동한다고 느끼면 아이들도 자기 초자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런 쪽에서 어떤 면에서 참으로 자기를 이해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누군가 깊이 이분이 왜 이렇게밖에 세상을 살 수 없었는가를, 특히 청소년의 경우는 이 아이가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를 깊이 바라봐주는 어떤 대상을 만나면 이분들에게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자기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대상을 만나야만 이분들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그 가능성은 외부에서 교도관을 만나거나 판사나 검사를 만나서 이분들이 이걸 전환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여요. 이분들이 정서적으로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대상,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이상한 사람으로만 바라보고 자기가 왜 이렇게까지 사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대상들만 만나다가 우리를 처음 만나면 그분은 그런 전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든 거죠. 상담자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대상 중에 한 명으로 이분들은 우리에게 전의가 일어나니까 우리에게 들어오는 역전이는 또 우리가 이 버릇없고 무법천지 세상 아무것도 또 어떤 기준을 따르지 않는 아이를 만나고 있을 때 느끼는 그 정서가 굉장히 불편한 거죠. 내가 보호받지 않은 상황이 있어서 두려움도 생기죠. 여러 가지 정서들을 불러일으키는데 이걸 컨테인할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래야만 이분의 우선 새로운 체험이 일어나지 않고는 이게 변화가 안 일어날 거예요. 여기서 가르침을 줘서 되지는, 가르침은 수없이 많은 사람이 가르쳐줬고 교도소까지 갈 수도 있고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이런데 이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냐. 그래서 보통은 반사회적인 성격이 이미 고착된 사람들은 심리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해 통설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거의 그렇지만 특히 청소년 비행 아이들은 우리가 거기에 그 범주에서 함부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 우선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일반적으로 반사회적이라고 하지만 어떤 법원의 명령이나 이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분을 만나는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분들 대할 때 이분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교육시키려고 하지 말고 교정적인 입장에서 가지 말고 이분의 정서를 깊이 담아주는 역할을 짧은 기간에도 한다면 보장은 없지만 이분에게 지금이 당장이건 먼 훗날이건 새로운 인간관계의 체험이 이분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분을 완전하게 바꿔내겠다는 야망을 버리고 이분을 있는 그대로, 이분이 아무리 지금 비행을 저지르고 있지만 이분 안에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귀한 인성이 있다. 더 다른 속으로 얘기한다면 성령이 있다, 불성이 있다 하는 그런 귀한 존재로 이분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눈으로 이분을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분에게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에 이분을 어쩔 수 없이 반복하는 반사회적인 성향의 반사회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 법원 명령 때문에 내가 뭐 10번이건 20번이건 만나는 거지 이분에게 희망이 없다고 내가 처음부터 무력감으로 만나버린다면 그분에게 도움을 드리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은 일들을 반복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사람 안에 숨겨져 있는 그 귀한 인간 잠재성, 물들지 않은 원래 이 사람의 마음을 이 사람에게도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면 이분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거라는.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은 경계선 내담자가 나타내는 심한 정서적 동요의 일부이며, 특정한 병리적 대상관계의 공격적 요소는 어떤 내담자의 경우에 다른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더 일반적인 무자비한 행동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러한 무자비한 행동이 초자아 병리에 시사하는 바는 모든 사례에서 매우 주의 깊게 평가되어야 한다. 이것은 때로 검사자나 심리치료자를 긴장시킨다. 치료자가 도덕적으로 되지 않으면서도 내담자의 도덕적 가치의 관점에서 그의 내적 세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심한 초자아 병리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어떤 윤리 체계에 강하게 헌신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그런 헌신에 대해 매우 모순된 행동을 보이는 내담자에게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순을 평가하고 내담자가 이를 염려나 책임감 없이 관용하는 정도에 대해 주의 깊게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 내담자는 카톨릭 신부인데 만성적으로 난잡한 이성관계를 맺어왔다. 다른 내담자는 외과의로 만성적인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술을 하면서도 조수들이 이를 알아차리지 않을지에만 관심이 있었다. 치료 과정 자체에서 치료자에 대한 만성적인 거짓말과 이러한 행동에 대해 내담자가 관심이 없는 것 또한 일종의 초자아 병리를 보여주는데 예후가 나쁘다. 내담자가 치료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치료자가 알게 될 때에는 언제나 이러한 행동에 대한 충분한 탐색 후에 직면과 지속적인 훈습을 통해 해결될 때까지 다른 어떤 종류의 자료보다 우선해 다루어야 한다. 내담자와 치료자 관계의 기본적인 도구, 즉 언어적 소통이 심각하게 왜곡될 때는 심리치료가 이루어질 수 없다. 좀 더 일반적인 의미에서 의식적인 저항이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무의식적인 저항은 해결은커녕 충분히 검토할 수도 없다. 요약하면 통합되고 추상적이며 탈개인화된 초자아 구조를 지니지 못한 것은 이런 경계선 성격 구조 내담자에게 중요한 예후 지표이다. 이 예후 지표는 동시에 그 경계선 사례가 정신분석에 적합하지 않은지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 된다. 필자는 좀 더 정상적이고 보호적인 초자아 기능을 덧붙이고자 한다. 이는 보통 초자아가 심각하게 병리적으로 발달하거나 초자아 형성이 정지된 경우에는 생기지 않는 것이다. 필자는 정상적인 초자아의 예기적 기능을 언급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티코가 신호죄책감이라고 부르는 것이 촉발되는 것이다. 이러한 신호죄책감은 실패나 실수를 했다는 환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환상, 심지어는 다소 편집증적인 종류의 환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환상은 그 다음으로 자아의 자기관찰 및 통합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불확실한 상태를 맞이하는 최적의 준비를 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통 사람이 상사로부터 예상치 않은 호출을 받으면 염려하게 되고 약간 죄책감이 드는 환상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자각이 촉진되고 정해진 행동 과정을 약간 수정하게 될 수 있다. 심한 초자아 병리를 가진 개인은 이러한 기능이 크게 결여되어 있다. 어떤 경계선 내담자는 가혹한 초자아를 가지고 있고 상당히 편집적이고 다른 사람의 반응에 비현실적으로 과민하지만 자신의 기능에 대해 불확실한 것이 더 적절할 때도 종종 민감성과 자기 비판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일에서 자신의 실패를 우호적인 방식으로 지적받았을 때 그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마치 보통 사람에게는 신호죄책감을 일으킬 수 있는 사소하고 미묘한 환경 자극이 이러한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치기에는 충분치 않은 것 같다. 오직 심한 비난과 같은 강한 환경적 압력만이 이러한 압력에 대해 강하고 편집적인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내담자는 보통 융통성이 있는 반응 대신 흑백 논리적 초자아의 반응으로 반응할 것이다. 상사가 예상치 않게 불렀던 예에서 이러한 내담자는 상사의 우호적인 암시를 주목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좀 더 강하게 비난받아야만 반응하지만 이를 잔인하게 공격받았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느낀다. 정상적인 초자아의 예기 기능, 즉 신호죄책감과 염려,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벼운 피해 환상이 일어나는 것은 보통 자아가 예방적 또는 복구적 행동을 하는 것에 의해 보상된다. 뿐만 아니라 자아의 내적 선함에 대한 그리고 다른 사람과 좋은 것이 우세한 관계를 재정립하는 역량에 대한 자아의 기본적 신뢰에 의해 보상된다. 초자아 압력을 보상하는 이러한 정상적인 자아 기능은 원시적 해리 기제, 투사, 전능, 부인을 재가동시키려는 경계선 내담자의 병리적 요구와 뚜렷하게 대비된다.
경계선 내담자의 자아 정체성은 혼미하고 초자아는 통합되어 있지 않고 타율적이다. 티코는 초자아 내에서 선택적인 동일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아 통합된 자기 개념이 존재해야 한다고 하였다. 필자는 자기 개념의 어느 정도의 안정성은 높은 수준의 초자아 기능이 발달하는 데 선행 조건이며 특히 좀 더 현실적으로 지각된 부모의 요구와 금지 측면을 내재화하는 데 선행 조건이다. 통합된 비교적 자율적인 초자는 그 다음에 안정적인 자아 정체감의 발달을 강하게 촉진시킨다. 서로 해리가 되거나 분열된 자아 상태 간의 불일치를 허용할 수 있는 병리적 초자아뿐이다. 따라서 자기 개념이 통합을 막는 자아의 과도한 분열 과정과 초자아 내의 통합 결연은 서로 강화한다. 어쩌면 자아가 통합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거가 자아 개념 여기서는 자기의 이미지죠. 여기 자기를 이 컨버그도 혼용해서 쓰고 있죠. 자 해놓고 괄호 거기 153쪽 맨 밑에 보면 자아심리학자들은 어쩌면 자아라는 개념 속에 자기를 셀프 레프레젠테이션 혹은 셀프 이미지라는 개념으로 자기 표상, 자기 이미지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자아심리학자가 아닌 분들은 그냥 자기란 셀프 자체를 가지고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요. 이고, 이도, 슈퍼이고 나누지 않고 이렇게 셀프 자체가 어떻게 발달하고 어떻게 기능하는지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또 동양 사상 속에서는 자아라는 개념이 혹은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자기의 이미지라는 것이 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라고 보는 상이 있고 자기가 아닌 자기가 아닌 또 그걸 대상에 대한 상이 같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기 상이 있다고 한다면 대상상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상들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고 스트렝스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이고가 어느 정도 통합되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강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 심리학자인 코어 개념으로 보면 응집성 있는 자기라는 개념, 코이스 셀프라는 개념을 쓰고 있죠. 어쨌든 결국 마음의 공부는 자기 공부인데 자기를 지금 서구 개념에서는 자기를 셀프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고라고 하는 개념으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번역할 때 이고를 자아라고 번역해서 셀프하고 구별하고 있는 것도 어떤 인위적인 거죠. 그것을 우리 동양에서 생각하는 자기라는 개념하고 자아라는 개념이 지금 서양의 어떤 개념을 번역할 때 그 쓰는 개념하고 같이 꼭 분류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자성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 김동완 선생님이 메디테이션 치료를 하니까 우리의 본성이나 자성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보통 아상이라고 하는 이고에 가까운 개념으로 보여요. 아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깨치는 게 동양 쪽에서 이렇게 어떤 인간의 성장 과정 혹은 깨침의 과정을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런 차원까지 서양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특히 이 컨버거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는 자기의 상 거기서 자기의 이미지들 그 이고 자기라는 이미지가 자아나 자기라는 개념이 확보 해제야. 그 분열되어 있는 이고의 분열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 보통 보드라인 환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죠. 분열이라고 어쩌면 사이카틱한 사람들 분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통합이 안 됐다고 해서 분열 이전에 미통합이라고 이해해야 될 경우도 있겠죠. 성장 과정에서 아직은 자아 자체가 이러저러한 경험을 하나로 자기라는 개념, 자아나 자기라는 개념으로
뭉뚱그릴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인티그레이션이 안 일어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 경우는 자기라고 믿고 있는 것이 어떤 방어적인 입장이나 뭐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이게 분열돼서 분열들이 일어나는 경우, 퇴행이 일어나서 분열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각각 다르겠죠. 어쨌든 분열이 돼 있는 경우에는 해리된 상태의 자기를 경험하는, 내가 자기라고 혹은 자아라고 생각하는 거가 오늘 나에 대한 상과 내일의 나에 대한 상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 따라서는 자기를 아주 좋은 자기, 아주 능력 있는 자기라고 느끼고 우쭐해 해야 하는데, 어느 상황에 가면 형편없는 자기를 인식할 수도 있죠. 그리고 대상 자체도 어떨 때는 자기 상이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상에 대한 상 이미지 자체도 계속 변하니까 대상 자체를 아주 좋은 대상으로 여기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대상을 아주 가혹한 상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 상들이 쪼개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이 상들이 분열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초자아 통합이 안 되는 것도 자아상 자체가 분열되어 있으니까 그 자아에 걸맞는 초자아라는 게 이때 초자아하고 이때 초자아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초자아 자체도 통합이 안 돼 있다. 궁극적으로 인격 통합의 문제인데, 세상에서 보는 것은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선 자기라는 상 혹은 대상이라는 상들이 통합되어 있는 정도가 가야 일반적으로 건강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야 최소한 사이카틱하거나 보드라인 상태를 벗어나려면 자기와 대상상이 합쳐져서는 안 되고, 자기와 대상이 우선 분리되고, 그리고 자기 상 자체가 좋은 자기, 나쁜 자기 이렇게 여러 개로 나뉘지 않고 자기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자아상이 필요하다. 그 대상은 여럿이지만 그 대상상 자체도 극단적으로 같은 대상을 놓고 아주 나쁜 대상상과 좋은 대상상으로 항상 분열시켜 놓고 있는데,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사이가 좋다가 어느 순간에 아주 사이가 나빠져 버리는 게 이제 이런 현상이라는 얘기죠. 대상 자체를 아주 좋은 대상으로 여기다가 어느 순간에 그 해리된 상태, 마음이 통합되어 있지 않으니까, 마음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느 순간에는 아주 나쁜 대상으로 경험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선 자아에 대한 이미지, 대상에 대한 이미지들이 이렇게 잘 통합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자아가 잘 성장해서 초자아가 발달한다고 이렇게 보통 보는데, 자아와 관계에서 자아와 초자아는 함께 이렇게 발달해 나가는데, 자아 자체가 분열되어 있으면 초자아 자체도 결국 통합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통합된 자기라는 개념은 서구에서 얘기하는 통합된 일반적으로 프로이디언이나 대상관계에서 얘기하는 자아상이나 자기상의 통합은 불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그것은 이미 어떤 분별의 시기에 나와 대상을 우선 분별하고 모든 것이 선악을 구별하고, 그러니까 이게 수보이와 통합되어 있건 안 돼 있건 어떤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는 생각, 나와 다른 남을 생각하는 이런 어떤 분별을 중심으로 하는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죠. 그런데 불가에서 보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고뇌는 어쨌든 이게 좋은 상이건 나쁜 상이건 상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가 그 고뇌에서 못 벗어난다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서구에서 여기에 대상관계 중심으로 대인관계 중심으로 이론은 어떤 중생의 삶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어떤 치료법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깨침에 가는 어떤 깨침으로 가는 성숙을 도와주는 어떤 이런 아이디어, 동양의 사고는 이러한 상에 매이는 것 자체가 모두가 허상이라는 것, 그리고 공상이라는 것, 거기서 느끼는 생각도 영원한 게 없고, 거기에 대한 많은 정서나 어떤 거기서 오는 상들 자체가 어느 것도
영원한 상들이 아니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들이니까 이 상, 온갖 상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받고 있는 게 중생의 삶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상들이 다 무상하다는 걸 철저하게 이해하고 나서 그 지점을 넘어서면은 실제 실상을 본다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불교에서 하는 얘기를 좀 임상적으로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한 환자에게 일어나는 전이를 보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삶 전체가 하나의 전이라는 얘기.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이해하는 것이 다 항상 우리 생각으로 상대방을 대상, 산을 봐도 산은 내가 경험한 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고, 나무를 봐도 그렇고 사람을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 온갖 것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이거 자체가 어떤 인과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생겨나는 것들이라고 보면, 이러한 복잡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큰 번뇌를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불안과 우울이라고 우리가 서구적인 개념으로 얘기를 한다면, 서구적인 개념에 의해서는 이 불안이 어떤 전이에서 왔는지를 하나하나 보면, 설명하면, 납득이 되면은 그 불안이나 우울에서 벗어난다고 보는데, 불가에서 봐서는 이러한 상 자체 전체가 다 허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환이다고 하는 거죠. 이거 꼭두가시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그 길을 결국 우리가 터득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상들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을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이런 개념에서 쉽지는 않은 개념인데, 세상의 차원은 어떠면 보통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동양의 방식은 그 철저하게 이러한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는 어떤 깨침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근본 자리는 우리는 이미 타고난 것들인데, 그것은 변함이 없이 그건 새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죽는 일도 없는 것이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 이론의 맞고 틀림을 떠나서 임상적으로 본다면은, 어떤 분이 이걸 어떤 분이 해석적으로 설명을 해서 큰 도움을 받는 분이 있는데, 또 아주 이거가 약하신 분들은 이런 깨침의 문제가 아니고 우선 정서적으로 이분들을 공감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조금이라도 이분들이 지적으로 접근하거나 통찰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 서양의 어떤 치료법 중에도 이런 사이카틱하거나 보드라인 페이션트를 위한 이론을 가진 그 기법들은 이러한 심리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적당한 거고, 보통 뉴라틱한 수준에 있는 분들은 구체적인 전이 현상들을 잘 설명해 주는 이런 프로이디안 치료 기법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현재 삶을 사는데 불편한 것들을 해소하고 웬만한 큰 어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신분석의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그래,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하지 않으면 웬만한 우리의 불안과 우울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디안 이론 속에서는 타협 형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컴프로마이즈 포메이션이라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만족을 다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방어를 사용하는데, 방어와 우리는 특히 현대 갈등 이론 속에 오면 프로이드의 얘기, 컴프로마이즈 포메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모든 심리적인 현상은, 심리적인 활동은 한편에서는 내 만족을 얻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방어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적절하게 방어를 한다는 것은 내 괴로움을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 정서를 만나지 않는 방어와, 또 한편에서는 내 욕망을 채우는 거죠. 욕구를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협하고 타협 형성을 한다는 얘기는 완전하게 내가 만족을 얻거나 모든 것을 방어만 하고 사는 게 아니고, 적절한 타협 형성을 통해서
너무 불안하지 않게, 너무 우울하지 않는 정도에서 타의 병성을 하고, 심각하게 우울하거나 불안하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을 그냥 자기 살고 싶은 것, 아니면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어가는 과정을 우리의 삶의 과정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프로이드가 보고 있는 어떤 불가에서 보는 중생의 삶의 과정, 그 상태에서 큰 어려움이 없는 삶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근원적으로 그 부분을 넘어가는 삶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수행의 얘기인 거죠. 그래서 동양에서 보는 도의 얘기들은 우리가 임상에서 얘기하는 치료 기법의 그 선을 넘어가는 깨침에 관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근원적인 이슈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초자 병리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해왔는데, 임상에서 그 이고가 해리돼 있어서 이고 자체가 많은 분열을 보이고 있는 분들, 그와 함께 일반적인 사회적인 윤리 규범에 구애받지 않고 있는 초자 병리를 가지신 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일상 살면서 여러분들이 만나죠. 일상 삶에서 이분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관찰하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임상에서 만났을 때는 이분들이 우리가 이분들을 도와줘야 될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과 단기적으로 도울 수 없는 것과 도울 수 있는 것을 구별하는 게 우선 중요하죠. 그래서 이분에게 도움이 되는 범위까지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분에게 너무 많은 것을 알려주려고, 설명하려고 하거나 알려주려고 하거나 무슨 깨침을 주려고 하거나 이러다가 큰 사고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김도환 선생님 명상치료하자면 명상치료 기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적합한 환자 그리고 적합한 마음의 상태에 있을 때 이게 최대한 잘 이게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입장에 있지 않은 분에게는 또 프로이디안 기법이나 어떤 현대정신분석의 기법이나 대상관계 기법에 대한 것을 그 레벨에 맞는 사람에게는 그 레벨에 맞도록 우리가 인터벤션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상담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직 가장 힘든 분들부터 어떤 성숙한 분들까지 다 도울 수 있는 통찰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이게 가능하겠죠.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어떤 대상이나 만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 느끼는 거 마지막 좀 나누는 시간 갖죠. 네, 거기 제가 명상 심리치료, 심리 공부가 거의 이제 기본이 없는 상황에서 대학원에서 스님을 지도 교수님으로 해서 명상 심리치료를 다 이제 배우고 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제가 가졌던 생각과 지금과는 많이 다른데, 그때는 뭐 어떤 사람이든 그런 심리치료를 하면 다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개인 상담을 하지도 않았었고 그냥 집단 명상 지도 정도 하는 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정신분석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뭘 하느냐가 중요하기보다 뭘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그렇죠. 사람의 상태를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어떤 뭘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금방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수행을 해야 될 사람인지 치료를 해야 될 사람인지 또는 뭐 조언이나 또는 안내를 해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지지를 해야 될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런 감각을 계속 이렇게 배워 나간다는 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아주 좋은 통찰이시죠. 그게 어쩌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은 쉬운데 하지 않는 것이 어렵다는 게. 그래서 동양에서도
노자장자 가는 게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의자연이 이게 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나 그거 자체가 그 본성이 피어날 수 있도록 그냥 도와주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 있는 도가 스스로 길을 찾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개념을 갖는다고 한다면 이 무의자연의 얘기를 우리가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겠죠. 이 사람 안에 있는 현대적인 용어로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 내부에 있는 힐링 파워를 우리가 신뢰하지 않으면 정신분석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자기 스스로를 치료해낼 수 있는 힘이 내면에 있다고 하는 얘기,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분에게 있는 본성이나 자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얘기를 하면 불성이나 신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만 잘 주어지면 스스로 길을 찾아갈 거라고 하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 부분보다는 이분은 그런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일단 간주하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주겠다고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자 중심의 치료 기법들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이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지 몰라요. 해결 중심의 상담으로 그냥 가버릴 수도 있으니까. 가면 이분 원하는 거 다 만족시켜주고 해결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이분이 또 같은 상황에 왔을 때 이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키워진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의존성을 강화했을 뿐이에요. 그래 이분이 배고프면 바다가 가까이 있으니까 가서 낚시해서 물고기를 잡으면 되는데 이분은 누군가가 물고기를 사다가 주길 기다리고 있게 되는 거죠. 자기가 물고기를 잡을 능력이 자기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개발하지 않고 누군가가 자기에게 물고기를 매일 가져다 줘야 된다고 우기고만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 서 목사님도 좀 나누시겠어요? 예, 뭐 오늘 읽은 초자 있던 병리 어떤 이런 예시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 남을 어떻게 보는 것보다도 개인에 대한 수행인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한 수행.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영혼을 돌봄의 차원에서 나에 대한 어떤 돌봄이나 나에 대한 만족이나 나에 대한 이해나 나에 대한 바라봄과 직면함이 없이는 어떤 상대가 가지고 있는 내면 속에 있는 그것들을 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제가 오늘 읽었지만 읽으면서 이 끊임없이 내가 자꾸 이런 조금 한 단어 하나하나가 저한테 좀 봐도 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저한테 매치되는 것도 있고 이래서 그러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내 속에도 어떤 자리 잡고 있는데 때로는 이런 부분에서 내가 또 아닌 척하는 경우 체하는 경우도 아까 책에서 나왔지만 그랬을 때 어떤 종교를 떠나서 이거는 자기 수행이고 또 나를 보는 어떤 훈련의 어떤 눈을 기르는 어떤 그런 큰 담는 어떤 그릇을 비우는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신분석이라는 게 치료라는 것 자체가 영혼의 돌봄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끊임없이 나를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게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 이 과정 자체가 우리 서구의 개념을 빌다면 journey of pilgrim이죠. 그러니까 순례자의 길인 거죠. 우리가 아직 다 담아내지 못하고 내가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어느 정도 나를 이해하느냐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나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상대방을 바르게 볼 수 있는 힘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이게 다 공상이라고 보고 나서 산을 바라보는 사람은 산을 있는 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 그래서 재상이 공상이라는 이런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다시 현상을 보게 되면 그건 재상이 실상이라고 바뀐다는
실제 상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그 환의 세계, 어떤 면에서 꼭두각시의 세계를 벗어나고 어떤 그림자의 세계, 그 꿈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실제 있는 대상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깨어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외부 대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힘은 결국은 내가 나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힘. 그래서 바르게 바라보면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바르게 바라보기 이전에 자기 방식으로 이 사람을 돕겠다고 나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느냐, 그 실상을 볼 수 있느냐, 그게 쉽지 않은 거라니. 실상을 바라볼 수 있다. 계속 서구 개념으로는 이게 전이 역전이 개념으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전이라는 개념 가지고 서구 개념에서의 전이는 동양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이런 것보다는 훨씬 스페시픽하고 좀 구체적이고 전체를 보는 틀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이거 전체, 내 인격 전체를 바르게 이해해야만 다른 사람을 보게 된다. 이런 개념이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보여요. 그래서 큰 도전이죠. 사실은 서구적인 어떤 기법의 문제를 더 넘어서는 지점들인 거죠. 우리 남선생님도 마지막 코멘트는 아니고요. 여기서 그게 재미있네요. 신호 죄책감. 신호재책감, 그렇죠? 이거 저 경험했어요. 오. 제가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상사가 갑자기 오라고 해요. 그러면은 갑자기 드는 생각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나? 왜 이렇게 죄책감이 들을까? 아니 그리고 약간 이제 저는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너무 지극히 제가 정상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없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네, 그래서 반가웠어요. 반갑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초자병리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상사의 어떤 우호적이거나 약간 어떤 그런 미온적인 어떤 그런 거에는 이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압적으로 해야지만이 반응하면서 그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편집적으로 되게 왜곡해서 흑백 논리적으로 이렇게 반응한다고 했는데 좀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고 저는 여기 신호재책감이 제가 쌓인 길티가 되게 재밌었어요. 시그널 길티. 아주 좋은 통찰을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양심에 털난 사람이라고. 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일어나도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 그렇게 되면 신호가 맥히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상사가 직원들을 라고 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라이프 코칭을 어느 지금 직장에서 중견 간부를 하고 있는 분을 돕고 있는데 여기서도 계속 드러나는 문제가 어떻게 하면 부하 직원들하고 마찰 없이 그리고 이분들이 바르게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하는데 어떤 분은 이 시그널을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그 얘기가 되는데 아무리 미묘하게 이분을 잘 도와주기 위해서 상처받지 않으면서 이분이 스스로 상황을 보도록 도와주려고 해도 이 시그널이 안 맥히는 대상도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그래서 그 부하 직원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르게 보는 거가 중요하다는 게 여기서도 똑같아요. 성공적인 상사가 되는 것은 부하 직원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르게 보면은 그 사람의 상태에 맞춰서 내가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이게 해결돼요. 근데 자기 방식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게 허상으로 가는 거니까 상대방이 굉장히 심해적으로 느껴요. 자기가 아닌 자기를 덮어 씌우니까.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이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굉장하게 반발하면서 말 안 듣고 삐져나가고 그러니까 항상 난 못하겠다. 자기가 엎었겠다고 나오는 상황이 일어난다. 내가 아무리 도와줘도 사람은 반응을 않는다. 이런 좌절을 느낀다. 근데 그 도와준다는 게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방식으로 도와준 게 아니고 자기가 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으니까
자기의 내적 대상을 투사하고 그 내적 대상에 따라서 이 사람이 행동하도록 내가 공을 들이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기가 귀신 쓰이는 느낌이잖아요. 이 사람 마음에 있는 귀신을 갖다 씌워놓고 그 귀신 말을 들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회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제일 어려운 게 대상을 바르게 보는 거라는 얘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뭐예요? 남의 피해를 봤다고 하는 게 뭐예요? 사기당했다 많은 것들이 그 대상은 원래 그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헛것을 다른 것으로 봤다는 얘기다. 그 다른 것으로 본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내적 대상을 이제 투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 내가 속은 게 저 사람한테 속은 게 아니고 내가 나한테 속은 거예요. 그 자기 스스로의 상에 의해서 계속 속임을 당하는데 어떤 경우는 외부 대상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 안에서 저 사람이 자기를 어제는 자기한테 잘하다가 오늘은 왜 자기를 힘들게 하느냐고 난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 외부 대상하고 상관없이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정서들이 외부에 투사됨으로써 그 투사된 정서하고 자기가 또 싸워요. 그래서 어떠면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임상에서도 인터벤션 하는 것보다 인터벤션 안 하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활을 쏠 때 관역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명령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직 내가 마음이 불안하면 관역이 잘 눈에 들어오기보다 일단 쏘아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일단 쏘고 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어떤 근본 문제죠. 우리가 대상을 실상으로 볼 수 있는 능력. 이건 우리 인격 도약하고 연결된다는 얘기죠. 우리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걸 어떤 면에서 어떤 분은 그걸 사견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견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임상에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수행해나가 어쩌면 그 임상에서 이걸 얻어나가는 과정이죠.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갖는 것. 그래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전이와 역전이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으로 서구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 더 근본적인 어떤 우리의 태도하고 관련되겠죠.